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7월의 바람이 육군 제1병원 장례식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죠. 강아지는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서 삼성 계급장을 단 아버지는 여전히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 검사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군법무관 한 명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하진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시선은 여전히 아버지의 영정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는 하진의 전부였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재혼도 미루던 아버지가 3년 전 갑작스럽게 윤지영과 결혼했을 때 하진은 축하보다는 의아함을 먼저 느꼈었죠.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투스타 계급장을 단 윤지영 사단장이 고위 장성들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은 예복이 잘 어울리는 윤지영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죠. 간혹 눈물을 닦는 신용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진은 천천히 윤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하진을 향했죠.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인 딸과 3년째 되는 후처.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사단장님, 하진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윤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죠. 무슨 일이죠, 하진 씨? 하진 씨. 3년이 지나도 윤지영은 한 번도 하진을 딸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물었죠. 아버지 유원장은 어디 있습니까? 순간 윤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변의 장성들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장례식장에서 유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예의에 어긋난다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유원장이요? 윤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아직 작성 전이었나 봅니다. 강 장군님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모든 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성격이었죠. 65세의 나이에 그것도 지병을 앓고 있던 상황에서 유언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윤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고인을 보내드리는 자리니까요. 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죠.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하진은 아버지의 변호사였던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김 변호사의 표정은 어두웠죠. 강 검사님,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장군님의 전 재산은 약 50억 원 상당입니다. 부동산이 30억, 예금과 주식이 20억 정도죠. 하지만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이 윤 사단장과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상속 순위는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자녀로서 상속분이 있긴 하지만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그 비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게다가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생존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죠.
실질적으로 하진 씨가 받을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50억?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고작 3년 함께한 여자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죠.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흔적이, 아버지의 유산이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었죠. 하진은 아버지와 윤지영이 함께 살던 용산의 군 관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급 관사는 삼성 계급의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윤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죠? 강하진입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문이 열렸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흔적으로 가득했던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거실 벽면을 장식하던 아버지의 군 생활 사진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윤지영의 진급 기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뭘 찾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윤지영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강 장군님 물건은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다고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누구 맘대로 아버지 물건을 정리한 겁니까? 제 남편 물건을 제가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죠? 하진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서재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장에 빼곡하던 군사 전략서들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만년필도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였죠. 아버지 훈장은 어디 있습니까? 30년 군 생활의 증표들은요? 윤지영이 뒤따라 들어오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 그것들이요? 장식장 안에 있을 겁니다. 먼지나 쌓이고 있겠죠. 하진은 장식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아버지의 훈장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죠. 을지무 공훈장, 충무무 공훈장, 보국 훈장.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단장님이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하진 씨, 윤지영이 일어서며 말했죠. 착각하지 마세요. 강 장군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죠.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훈장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때 장식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죠. 하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6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는 이 사진을 늘 책상 위에 두고 있었죠. 이것까지 여기에 처박아 두셨군요. 그 사진 하나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잖아요. 윤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진 씨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유품? 아니면 돈이죠? 하진은 윤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유산 중 일부는 남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면요? 윤지영은 비웃듯 말했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하진 씨의 바람이었을까요? 강 장군은 나와 함께 노후를 보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공동 명의로 바꾼 거고요. 3년. 고작 3년 함께 사신 분이 30년을 함께한 딸보다 아버지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혈연이 전부는 아니죠. 윤지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 곁에 있었던 건 나였고 하진 씨는 1년에 몇 번이나 찾아왔나요? 검사 일한다고 바쁘다면서요. 그 말이 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고등검찰청 공안부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하진은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늘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도 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전 아버지의 딸입니다.
딸. 윤지영이 코웃음을 쳤죠.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유언장도 없고 재산은 이미 정리됐습니다. 하진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죠.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슬픔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진이 나직이 말했죠. 정말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요? 윤지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전 바쁩니다. 하진은 아버지의 훈장들과 사진 액자를 품에 안고 관사를 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지만 하진은 멈춰서서 관사를 돌아봤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을 찾는 싸움. 아버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싸움이었죠. 비 오는 오후 하진은 경기도 의정부의 한 낡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전속 운전병이었던 정용철 원사가 사는 곳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머리가 반백이 된 정용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검사님이 여긴 어떻게? 정용철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떠올랐죠. 정 원사님,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하진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와 정용철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2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장님 돌아가신 후로 매일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정용철이 작은 향로를 가리키며 말했죠. 좋은 분을 너무 일찍 보냈습니다. 정 원사님,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뭔가 남기신 게 있을까요? 유언이나 메모 같은 거라도. 정용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실 대장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저를 부르시더니 낡은 수첩 하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용철아, 이걸 잘 보관해둬라. 나중에 하진이가 찾으면 전해주고. 그런데요? 윤 사단장님이 대장님 돌아가신 다음 날 찾아오셨습니다. 대장님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하겠다면서요. 그때 그 수첩도 가져가셨습니다. 저도 막을 수가 없었죠.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보셨습니까? 자세히는 못 봤지만 정용철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맨 앞장에 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빼곡히 써 내려간 것 같았죠. 유언장. 분명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죠. 윤 사단장이 그걸 가져갔다고 확실합니까? 네, 분명합니다. 대장님 물건이라며 박스에 담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검사님, 정용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용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내 하진에게 건넸죠. 이건 제가 몰래 찍어둔 사진입니다. 대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윤 사단장이 면회 오신 날이었죠. 하진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흐릿하지만 병실 안광경이 찍혀 있었죠.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무언가를 쓰려고 하는데 윤지영이 그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님이 계속 뭔가를 쓰려고 하셨는데 윤 사단장이 막았습니다. 피곤하신데 무리하지 마세요라면서요. 그런데 표정이. 정용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어땠습니까? 차가웠습니다. 아픈 남편을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죠. 마치 뭔가를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유언장을 작성하려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 원사님, 이 사진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요. 대장님 따님이신데 당연하죠. 그리고 검사님. 정용철이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장님은 늘 검사님 자랑만 하셨습니다. 우리 하진이가 검사가 됐다.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요. 그런 따님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원사님. 아, 그리고 한 분 더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철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죠. 김수진 간호사입니다. 대장님 마지막까지 돌봐드렸던 분이죠. 뭔가 더 아실지도 모릅니다. 하진은 정용철의 집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아버지가 정말로 남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이틀 뒤 하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김수진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김수진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하진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을 열었죠. 강 장군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김수진이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따님 걱정만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하진이한테 꼭 전해야 할 게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아직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정리하실 게 있다고. 김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윤 사단장님이 오신 날은 항상 면회 시간이 길었는데 꼭 병실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한 번은 제가 투약하러 들어가려 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병실 안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은 문틈으로 봤는데 김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 사단장님이 뭔가 서류를 가져가시는 것 같았어요. 장군님은 반대하시는 것 같았는데 기력이 없으셔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영이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유언장 작성을 방해하고 이미 작성된 것마저 가져갔다는 심증이 굳어졌죠. 하진은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칠간 쌓인 사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지만 하진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일로 가득했죠. 컴퓨터를 켜고 국방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하진은 신중하게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영 사단장의 재산 변동 내역, 아버지와의 혼인 신고, 전후 재산명의 변경 사항, 그리고 아버지 사망 전후의 관련 문서들. 모든 것을 요청했죠. 강 검사, 뭐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속 상사인 차명훈 부장검사가 서 있었죠. 아, 부장님. 개인적인 일로 잠시. 강 장군 일이지? 차 부장검사가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소문 들었어. 유산 문제로 복잡하다면서?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요. 강 검사. 차 부장검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조언 하나 하자면 군을 상대로 싸우는 건 쉽지 않아. 특히 현직 투스타를 건드리는 건 더더욱. 정의로운 일이라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차 부장검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혜, 강 검사가 지금 건드리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윤지영 사단장은 육군 참모총장 직속이야. 게다가 여군 출신 첫 사단장이라고 언론의 주목도 받고 있고 그게 불법을 눈감아야 할 이유가 됩니까? 아직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
차 부장검사가 일어서며 말했죠. 그냥 한마디 해주는 거야.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해. 검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차 부장검사가 떠난 뒤 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국방부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법조 동기이자 군 법무관 출신인 이정섭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죠. 정섭아, 나야. 만나서 상의할 일이 있어.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조용한 바에서 하진은 이정섭을 만났습니다. 군 법무관 시절의 빳빳함은 사라지고 세련된 변호사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래서 윤지영 사단장이 수상하다는 거지? 이정섭이 위스키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하진은 그동안 모은 정보들을 이정섭에게 보여줬습니다. 정용철의 증언, 김수진 간호사의 이야기, 그리고 찍어둔 사진까지. 이정섭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살펴봤죠. 정황상 의심스럽긴 하네. 특히 이 사진. 명백히 유언장 작성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국방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정섭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그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을 수 있지. 그럼 윤지영의 재산 내역도 확인할 수 있을까? 가능해. 그런데 하진아. 이정섭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진을 봤습니다. 이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윤 사단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때 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인사과장이라고 떠 있었죠. 강하진 검사님? 내일 아침 검찰총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하진과 이정섭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벌써 시작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검찰총장 집무실. 60대 중반의 검찰총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하진을 맞았습니다. 강 검사, 요즘 개인적인 일로 힘들다고 들었네. 예, 총장님. 그런데 말이야. 검찰총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더군. 강 검사가 현직 장성에 대해 무리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고. 하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개인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검찰총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 검사, 우리가 공안부에서 진행 중인 대형 스파이 사건 알지? 거기에 강 검사가 빠지면 곤란한데. 협박. 아니, 경고였습니다.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죠. 제 업무에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해. 특히 우리같이 국가 권력을 다루는 사람들은 더더욱. 검찰총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붙인 일은 유감이지만 산 사람은 앞을 봐야 하지 않겠나? 하진은 검찰총장실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윤지영의 손이 여기까지 뻗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아버지의 진실을 위해서라도. 봄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 하진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용철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죠.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검사님, 급히 와봤습니다. 이게 제가 숨겨뒀던 겁니다. 정용철이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하진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낡은 공책이었죠. 표지엔 아버지의 필체로 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대장님 수첩을 복사해뒀습니다. 정용철이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윤 사단장이 가져가실 때 뭔가 불안해서 몰래 복사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베껴 쓴 거예요.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죠. 사랑하는 내 딸 하진아. 이 글을 쓰는 지금 아빠는 많이 아프구나. 하지만 내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힘을 내어 펜을 들었다. 눈물이 하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용철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죠.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재혼을 했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향한 아빠의 사랑이 줄어들었다는 뜻은 아니란다. 오히려 더 미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뿐이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하진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갈수록 흐트러졌지만 내용은 분명했죠.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하진이 너에게 남기고 싶다. 특히 우리가 함께 살았던 강북구 집과 내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예금의 80%는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한다. 이것이 아빠의 진심이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미완성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이었죠. 정원사님, 하진이 정용철을 불렀습니다. 이 뒷부분은 왜 없죠? 대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후로는 글을 쓰실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식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변호사를 부르려 하셨는데 정용철의 목소리가 떨렸죠. 윤 사단장이 막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면서요. 하진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증거였죠. 정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 숨겨두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대장님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정용철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꼭 검사님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섭이었죠. 하진아,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 윤지영 사단장이 결혼 직후에 급하게 처리한 서류들이 있더라. 특히 부동산 명의 변경이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데? 일반적인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야. 생존 시 증여 형태로 되어 있어. 그것도 아버지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첫 번째 입원 직후에 처리됐더라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영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며칠 후 하진은 이정섭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섰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는 순간이었죠. 정말 할 거야? 이정섭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해야죠. 하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일입니다. 소송이 접수되자 예상대로 파장이 일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현직 검사, 계모인 육군 사단장 상대로 소송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육군 헌병대 수사관들이었죠. 강하진 검사님이십니까?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진이 당황했죠. 윤지영 사단장 관련 군 내부 문서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윤지영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이것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좋습니다. 가죠. 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제 변호인도 동행하겠습니다. 이정섭이 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들이야. 오히려 이 기회에 그들의 불법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헌병대 차량에 오르며 하진은
아버지의 공책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내 가장 큰 자랑은 계급도 훈장도 아닌 내 딸 하진이다. 그 문장이 하진에게 힘을 주었죠. 육군 헌병대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하진은 5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중령 계급장을 단 헌병 수사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앉아 있었죠. 강 검사님, 이 자료들을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수사관이 정용철이 찍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정당한 경로로 받았습니다. 하진이 침착하게 답했죠. 고인의 운전병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 시설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 아닙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이정섭이 들어왔습니다. 제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군사기밀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개인 병실에서 찍은 사진이 어떻게 군사기밀입니까? 수사관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그래도 절차상. 절차요? 이정섭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윤지영 사단장이 공무 시간에 개인 재산 문제로 부하들을 동원한 것은 직권남용 아닙니까? 이정섭이 꺼낸 것은 놀라운 자료였습니다. 윤지영이 부대 행정병들을 시켜 아버지의 재산 서류를 정리하게 한 증거들이었죠. 이건 어떻게... 수사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있습니다. 이정섭이 자신 있게 말했죠. 윤 사단장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다는 군인들이 말이죠. 결국 헌병대 조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찾아왔죠.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법 제32호 법정.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죠. 현직 검사와 육군 첫 여성 사단장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정섭이 일어났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김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처음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점차 침착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죠. 고인께서는 분명히 유언장을 작성하려 하셨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셨죠. 하지만 윤 사단장이 오실 때마다 중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정섭이 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윤 사단장이 고인의 손에서 펜을 빼앗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쉬셔야 한다면서요. 고인은 하진이한테 줄 게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에 있습니다. 윤지영 측 변호사가 일어났죠. 추측성 발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김수진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죠. 이어서 정용철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 이야기와 윤지영이 그것을 가져간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죠. 피고 측에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윤지영이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군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차가웠죠. 고인은 저와의 노후를 준비하며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동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도 고인의 의사였고요. 저는 단지 아픈 남편을 돌봤을 뿐입니다. 그럼 고인이 작성하려던 수첩은 어디 있습니까? 이정섭이 물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윤지영이 단호하게 답했죠. 설령 있었다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낙서에 불과할 텐데요. 그때 하진이 일어섰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죠. 재판장님, 원고 본인이 진술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하진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정용철이 준 공책을 꺼냈죠. 이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려던 유언의 초안을 베껴 쓴 것입니다.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죠. 하진아, 내 가장 큰 자랑은 계급도 훈장도 아닌 내 딸 너다. 내가 모은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읽는 동안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이것이 제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들어 윤지영을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이 진심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가로챘습니다. 윤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죠.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증도 없고 원본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양측을 바라봤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군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 여성이었죠. 강 검사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박선영 대령입니다. 윤 사단장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었죠. 법원 근처의 조용한 찻집. 박선영 대령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런 일에 나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박선영이 잠시 망설였죠.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 사단장의 행동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진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박선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우연히 입수한 자료입니다. 사실 고의로 찾은 건 아니고 부대 감찰 업무를 하다가 발견했죠. 봉투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영이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다른 고위 장성과도 교제했었다는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 장성 역시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재산 문제로 유족과 분쟁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패턴이 비슷하죠? 박선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병든 고위 장성과 결혼, 재산 공동명의 변경, 그리고 유언장 없는 죽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슷합니다. 이정섭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박 대령님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박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막아야 합니다. 제가 익명으로 증언하겠습니다. 며칠 후 하진의 사무실에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은행 직원이었죠. 강 검사님, 저는 아버님이 주로 이용하시던 은행의 직원입니다. 사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윤지영이 은행에 와서 모든 계좌의 공동 명의자 추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도장만 가지고 왔었다는 것이죠. 본인 확인 절차는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윤 사단장이 위임장을 가져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필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떨리는 듯한 글씨였죠. 마치 누군가 손을 잡고 쓴 것처럼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죠.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육군 제1병원의 의무기록실 직원이었습니다. 강 검사님, 병원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고인의 의무기록 중 일부가 삭제됐다가 복구된 흔적이 있어요. 하진과 이정섭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구된 기록을 확인하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환자가 계속 유언장 작성을 요구함. 보호자윤지영 사단장과 환자의 안정을 이유로 면회 제한 요청.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의사의 소견서였습니다.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며 의사 표현에 문제 없음. 법적 행위 가능한 상태임.
이것은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의학적 증거였습니다. 이제 됐어. 이정섭이 자신 있게 말했죠. 이 정도면 충분해. 두 번째 변론기일. 법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졌죠. 원고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섭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박선영 대령의 익명 진술서, 은행 직원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병원의 의무기록. 이에 있습니다. 윤지영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공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윤지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방청석에서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80대로 보이는 육군 예비역 대장이었죠.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죠. 저는 고 강 장군의 선배입니다. 강 장군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재혼한 아내가 재산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하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강 장군도 그러겠다고 했죠. 하지만 윤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추측성 증언을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정리를 했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고인이 유언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의 방해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순간이었죠. 판결 선고일.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계단을 올랐죠. 손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든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을 넘어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윤지영은 여전히 군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지만 이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없었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고인의 유언 작성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이는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억 원을 지급하라. 25억. 전체 재산의 절반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일부나마 인정받은 것이었죠. 또한 재판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민사 판결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하진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하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죠. 이건 돈을 돌려받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었고 저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 증명됐습니다. 한 달 후 육군본부 감찰실. 윤지영은 계급장이 떼어진 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이 군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었죠. 윤지영 사단장,
직권 남용과 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결국 윤지영은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여성 사단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박선영 대령이 제보한 이전 사건도 재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사망은 점점 좁혀져 왔죠. 어느 가을날 하진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정용철과 김수진, 박선영 대령, 그리고 재판에서 증언해준 노 장군까지 함께였습니다. 대장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정용철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진은 묘비 앞에 앉아 아버지가 좋아하던 막걸리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봉투를 꺼냈죠. 아버지, 제가 이걸 찾았어요. 봉투 안에는 법원 판결문과 함께 복원된 아버지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지영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진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내 엄마 곁으로 가기 전에 꼭 전하고 싶다. 넌 내 전부였다. 늦었지만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다. 사랑한다. 하진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들었어요. 아버지.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듬해 봄 하진은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군인 유족 권리 보호센터를 설립했죠. 비슷한 아픔을 겪는 유족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수많은 군인 유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덕분에 희망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하진은 사무실 벽에 아버지의 군복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용철이 베껴준 아버지의 글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내 가장 큰 자랑은 계급도 훈장도 아닌 내 딸 하진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여군 대위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계모와 재산 분쟁 중이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합니다. 하진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진은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죠. 그날 하진은 아버지를 2번 잃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다른 하진이들을 지켜줄게요. 하진의 다짐이 봄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